새벽 안개가 자욱한 과거 시험장. 빽빽하게 늘어선 선비들 사이 갓을 깊숙이 눌러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붓을 쥔 순간 손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시제가 펼쳐졌습니다. 옆자리 선비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그 문제를 보며 그 사람은 오히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 질문 나는 10년 동안 생각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갓 아래에 감춰진 얼굴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인연을 고아옵니다. 야담 여사와의 이 만남, 구독과 좋아요로 정을 남겨주시옵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쪽 기와집들이 즐비한 골목에서 한 굽이만 벗어나면 나오는 허름한 초가집. 처마 끝에 매달린 호롱불 하나가 가을 바람에 흔들흔들 꺼질 듯 버티고 있었지요. 그 작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생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서책을 펼쳐 들고 있었고, 아내 윤 씨는 그 맞은편 구석에서 무릎에 천 조각을 얹은 채 바느질 가위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 가위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요. 정작 선비라는 사람의 책 넘기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데, 바느질 가위 소리만이 그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그 집 살림이 어떤 형편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이생은 한양 어느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총명하다는 소리도 들었다 합니다. 동네 서당에서 훈장 어른이 이 아이는 크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 했다느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집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총명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랍니다. 이생이라는 사람, 총명함은 타고났을지 모르나 그 총명함을 갈고 닦는 인내심은 타고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이생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낙방에는 시험관이 편파적이었다고 했고요. 세 번째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네 번째에는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섯 번째에는 글쎄요. 이쯤 되면 핑계도 바닥이 날 법한데, 이생이라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해마다 새로운 이유를 찾아내는 재주만큼은 타고났더군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공자왈 맹자왈 거침이 없었지요.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인의에 지는 사람이 본디 타고난 것이라 하셨으니, 아랫목에 비스듬히 기대어 천장을 보며 읊조리는 이생의 목소리는 제법 그럴듯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장독대의 장이 쉬어가는 것도, 지붕의 지피, 사가, 비가 새는 것도, 쌀독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도 이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것들을 보는 것은 온전히 윤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원래 한양에서 제법 이름 있는 침선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끝이 남달라서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어머니 곁에서 갖가지 매듭을 익혔고, 12살에는 동네 혼수 바느질을 도맡아 할 정도였지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찡그리기는커녕 얼른 입으로 빨아닦고 다시 실을 꿰는 아이. 그게 윤 씨였습니다. 이생과 혼인을 한 것은 18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시집을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저 선비 영감이 워낙 입이 거칠고 고집이 세다만, 그래도 글 있는 집안에 들어가니
내 신세는 나보다 낫겠다. 그 말에 얼마나 허황된 기대가 담겨 있었는지는 혼인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윤 씨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나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지요. 대신 바느질 바구니를 더 크게 장만했습니다. 삭바느질 거리를 구하러 이른 새벽에 동네 반가들을 돌았고 늦은 밤까지 등잔 아래서 실을 날랐습니다. 양반댁 도령의 혼례 도포, 나이 든 마님의 수에 아기의 첫 도로까지 바느질감이라면 가리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잡혀갈수록 윤 씨의 솜씨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들 동안 윤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듣는 것이었지요. 남편이 큰 소리로 글을 읽을 때면 이생은 소리를 내어 읽어야 제대로 외운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바늘을 놀리면서 그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리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요. 어진 사람을 곁에 두고 간신을 멀리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요. 실을 한 땀 꿰는 사이, 또 한 땀 꿰는 사이 윤 씨의 머릿속에 그 구절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냥 쌓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윤 씨는 그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곱씹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 구절이 왜 그 자리에 놓였는지.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놓으며 혼자서 풀어보곤 했지요. 그러다 어느 가을 밤의 일이었습니다. 이생이 책상 앞에서 머리를 짚어들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삼경이 다 되도록 같은 구절만 반복해서 읽는데 읽을수록 더 헷갈리는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이 대목이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중얼중얼 볼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윤 씨는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하게 혼잣말처럼 실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한마디를 떨어뜨렸지요. 그 구절은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이 곧 임금을 받드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효와 충을 따로 떼어놓고 보시니 자꾸 막히시는 것이 아닐는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바늘을 들고 천을 향해 있었지요.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 구절을 다시 읽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윽고 하는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걸렸던 것이 뚫린 사람의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생은 윤 씨가 한 말을 기억하는 듯 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 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요. 사람이란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 밤 자신의 한마디가 남편의 막힌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글을 쓰는 손 대신 바느질하는 손을 타고난 것이 자신의 팔자이지만 그 손으로 남편의 길을 닦아줄 수는 있다는 것을. 그것이 윤 씨가 더욱더 귀를 열어놓은 이유였습니다. 더 열심히 들을 이유였고 밤을 새워서라도 혼자서 깨우치려 한 이유였지요. 사랑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천재로 만들기도 하더랍니다. 10년이 흐른 그 가을, 이생의 서책은 닳고 다라 표지가 헤어졌고 윤 씨의 바느질 바구니에는 쓰다 남은 실 오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코롱불은 여전히 흔들렸고요.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진짜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방 안의 호롱불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찬 바람이 처마 끝을 훑고 지나가던 어느 날 저녁, 이생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내년 봄 다시 한번 치러보겠소. 과거 시험 공고였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11번째였지요. 첫 번째 공고를 봤을 때 윤 씨의 나이가 19이었으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봄이 오고 갔는지는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잘 됐네요. 이번엔 꼭 되실 겁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1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체념이었는지 그건 윤 씨 본인만이 알겠지요. 겨울 내내 이생은 공부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흉내를 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책을 펼치고 낮에는 사랑방에서 글귀를 외우고 밤에는 붓을 들어 답안을 썼지요. 그 모습만 보면 제법 그럴듯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남편이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 앞에서 붓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지. 어느 구절에서 소리를 높여 읽다가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는지. 그리고 윤 씨는 바느질을 하며 그 답을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 이생이 잠든 후에도 윤 씨는 바느질 바구니를 옆에 끼고 앉아 낮에 남편이 막혔던 그 구절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에 쓸 수는 없었지요. 여자가 글씨를 쓴다는 것은 그 시절엔 집안 망신이었으니까요. 대신 윤 씨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그 생각들을 새겨 넣듯 밤새 머릿속으로만 글을 썼습니다. 이생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공부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부터 이생의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초조함이 사람을 갉아먹는 방식이 있는데 이생은 그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러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니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지요. 윤 씨가 정성껏 끓인 죽도 반 그릇을 남겼고 윤 씨가 다려온 탕약도 쓰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에 그 목소리 윤 씨는 그 소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생이 쓰러진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였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극심한 기침이 터져 나오더니 이생이 손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렸습니다. 윤 씨가 달려가 등을 잡아채는 순간 손수건에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서방님. 이생은 윤 씨의 팔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몸이 버티다 끝내 무너진 것이었어요. 윤 씨는 이생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떠와 입술을 죽여주었습니다. 이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지요. 한참 후 이생이 실처럼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일을 어쩐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생의 이마에 얹힌 차가운 수건을 갈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딱 맞는 날씨였지요. 이생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자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촘촘했고 손마디는 나이보다 훨씬 많이 굳어 있었지요. 글 쓰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 바느질만 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생의 도포를 꺼냈습니다. 내일 시험을 위해 윤 씨가 직접 손질해 둔 것이었지요. 깃을 바로잡고 솜의 끝을 다듬고 풀을 먹여 반듯하게 접어둔 도포. 윤 씨의 손이 그 천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엔 갓이었습니다. 이생의 갓은 낡긴 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윤 씨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자신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방 안의 작은 거울에 그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내의 얼굴 위에 선비의 갓. 윤 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길게 찬찬히.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들키면 멸문지화, 가문이 통째로 멸망하는 죄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윤 씨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 눈이 윤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10년을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남자가 막혀 끙끙댔던 그 구절들을 당신만큼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붓을 꺼냈습니다. 이생의 붓이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바늘로 천을 꿰매온 그 손이 이제는 붓으로 종이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의 필체를 흉내내야 했습니다. 이생의 글씨는 악필이었습니다. 획이 굵다가 가늘어지고 힘이 들어갔다 빠지는 들쭉날쭉한 필체. 그러나 윤 씨는 그 글씨를 수천 번 보아왔습니다. 남편이 쓰다 구겨버린 종이들을 펴서 모아두었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획, 두 획.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필을 흉내내되 그 안에 힘을 담는 것, 그것이 윤 씨가 그 밤 내내 한 일이었습니다. 이생의 손버릇을, 이생의 획의 흐름을, 이생의 글씨가 가진 특유의 결을 손에 새겨 넣는 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윤 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먹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느질 자국 위에 먹 자국이 겹쳤지요. 윤 씨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도포를 걸쳤습니다. 갓을 눌렀었습니다. 깊숙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이생은 여전히 아랫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잠든 사람의 얼굴은 늘 평화로워 보이는 법이지요. 윤 씨는 이불깃을 한 번 여며 주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은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저 별들이 지기 전에 시험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윤 씨는 걸었습니다. 남편의 도포를 입고 남편의 갓을 쓰고 남편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윤 씨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바느질 바구니 속에 가두어두었던 그 무언가가 이 새벽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새벽부터 북적였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몰려든 선비들이 시험장 입구 앞에 줄을 서 있었지요. 저마다 두꺼운 소못에 도포를 걸치고 갓을 반듯하게 눌러쓴 채 몇 년을 기다려온 이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막 구절을 외우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새벽 공기 위에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윤 씨는 그 줄의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찌나 크게 뛰던지 옆 사람한테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갓의 챙을 조금 더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어야 했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응시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밀면 시험관이 이름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요. 이생. 본관은 한양 이 씨입니다. 최대한 낮게, 최대한 굵게 눌러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보다는 갈라지고 거친 소리가 나왔지요. 시험관이 잠깐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찰나가 평생에서 가장 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관은 다시 문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다가 시험관이 돌아서자마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지요. 통과였습니다. 시험장 안은 드넓었습니다. 수백 개의 자리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응시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윤 씨도 배정된 번호를 찾아 자리에 앉았지요. 앞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벼루와 붓, 먹은 이미 갈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하얀 종이. 이 종이를 채울 사람은 나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심장이 잦아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위에 다른 무언가가 덮인 느낌이었지요.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엔 숨이 가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리듬을 찾는 것처럼 윤 씨의 온몸이 이 순간에 맞춰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옆자리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단 젊은 선비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한눈에 봐도 세도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코끝을 살짝 치켜들고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이 이미 이 자리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선비가 윤 씨를 힐끗 봤습니다. 그러고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시선을 거뒀지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제가 발표된 것은 해가 시험장 담벼락 위로 막 얼굴을 내밀던 순간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먹고 사는 것이다. 흉년이 3년째 이어지고 조세가 백성의 등을 휘게 할 때 위정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논하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예상을 빗나간 문제였지요. 충효나 예학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 짐작하고 온 선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라니. 경전 구절을 달달 외워온 것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현실을 꿰뚫는 문제였습니다. 옆자리 세도가 자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붓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선비들이 머리를 긁적이거나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를 꺼내오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윤 씨는 멈췄습니다. 멈추어서 그 문제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에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가난한 초가집, 쌀독 바닥을 보이는 항아리, 새벽같이 일어나 반가를 돌며 바느질 거리를 구하던 자신의 발걸음, 남편이 끙끙대던 구절들, 자신이 혼자 밤새 뒤집어보고 곱씹었던 그 생각들. 이 질문은 내 삶이 답이다. 눈을 떴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첫 회기 종이에 닿는 순간 윤 씨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막힘이 없었지요. 흉년과 조세에 대해, 백성의 삶에 대해 윤 씨는 단지 경전의 구절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뼈대로 삼되 그 위에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얹었습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는 문장들이었지요. 손이 시려본 적 없는 사람은 떠올릴 수 없는 예시들이었습니다. 붓 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구절이 쌓일수록 윤 씨의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시험장의 소음이 멀어졌고 옆자리 선비의 기척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종이와 붓과 말하고 싶었던 것들만이 남았지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바느질 바구니 속에 접어두었던 생각들이 이 종이 위에서 처음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세도가 자제가 슬쩍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흘낏 본 것이었지요. 그런데 눈이 멈췄습니다. 윤 씨의 답안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빼곡하게 거침없이 채워지고 있는 그 종이를,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세도가 자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좁혀지고 붓을 쥔 손이 멎었습니다. 이 선비의 분놀림은 마치 살아있는 용 같구나. 경전을 줄줄 꿰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백했지요. 하지만 그 담백함 안에 들어찬 것이 읽는 사람의 숨을 잠깐 멈추게 만드는 종류의 묵직함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의 냄새가 나는 글. 책상 위에서 태어나지 않은 글. 세도가 자제는 자신의 빈 답안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곳곳에서 붓이 멈추고 한숨이 새어나오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는 선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 구절을 썼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글이 이생의 이름 아래 쓰인 것이 맞나 싶었지요. 하지만 필체는 이생의 것이었고 이름은 이생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오롯이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10년의 바느질이, 10년의 밤이,
10년의 침묵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거두러 온 시험관이 윤 씨의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읽기 시작한 첫 줄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험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2줄, 3줄을 읽다가 이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흔들고 종이를 말아들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고개를 숙이고 가챙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니까요.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응시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씨도 일어섰습니다. 도포 자락을 여미고 갓을 한 번 고쳐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 2발.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 씨는 그때야 비로소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 뜨거웠습니다. 10년이었다. 10년 만에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글을 썼다. 방이 붙는 날까지 윤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바느질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가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쥐고 있는 것의 무게가 그날 이후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이 붙는 날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양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급제자의 이름이 적힌 방이 나붙는 그 담벼락 앞은 마치 장날처럼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마다 목을 빼고 발끝을 세우고 앞사람의 어깨 너머로 눈을 비비며 이름을 찾았지요. 윤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바느질 바구니를 옆에 끼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앉아 있었지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이 몇 번이나 엉켰는지 모릅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찌른 것도 2번이나 됐지요. 윤 씨는 그때마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다시 실을 꿰었습니다. 이생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방이 붙는 날 집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지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음 한 그릇을 내밀었고 이생은 그것을 반쯤 비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늘을 멈췄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 생각이 오히려 윤 씨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한 것 앞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법이니까요.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미 쓴 글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지요. 찰칵, 찰칵. 가위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네가 뒤집힌 것은 오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이생댁, 이생댁.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추더니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아주머니, 이생 나리께서 장원이요. 장원급제요. 윤 씨의 손이 멎었습니다. 가위가 천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장원.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자리. 수백 명의 응시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름. 윤 씨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무릎 위에 천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무언가인지 윤 씨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아주머니 들으셨어요? 장원이라고요, 장원. 네, 들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웃집 마님들이 하나둘 몰려와 윤 씨의 손을 잡고 덕담을 쏟아냈지요. 아이고, 드디어 됐네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먼. 당신이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했으면 누군가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윤 씨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는 윤 씨만이 알았습니다. 이생이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깨를 두드림받고 술잔을 받고 축하 인사를 받으며 이생의 얼굴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쁜 표정이 아니었지요. 당혹스러움과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생은 시험장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방에 누워 앓다가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시끌벅적해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장원으로 불리고 있었지요. 이생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생의 눈이 윤 씨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참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이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을 내려놓고 물러섰지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창피함. 그리고 창피함이 안으로 굳으면 이래 그렇게 되듯 분노로 바뀌었지요. 감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감히 여편네가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윤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키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소. 멸문지화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오? 우리 집안이 통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이생의 말을 잘랐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생을 바라보는 눈이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선택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방님의 10년 세월을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압니다. 서방님이 쓰러지던 그 밤에 그 간절함을 땅에 묻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의 마음으로 썼을 뿐입니다. 이생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당신의 10년이 담긴 글입니다. 제 글이 아닙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려 했지만 화가 나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먼저 들어차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생 스스로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을 동시에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혼란이었는지. 이생은 결국 밥상을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지요. 흩어진 수저를 바로잡고 국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예조에서 보낸 전갈이었지요. 장원급 제자는 임금께 직접 전시댄스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직접 답하고 직접 글을 쓰는 자리. 과거의 꽃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이생이 나가야 했습니다. 이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연했지요. 이생은 그 어떤 답안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도 몰랐고 어떤 글이 장원을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임금 앞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이생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밤의 분노는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자존심보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법이지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소? 윤 씨는 잠시 이생을 바라봤습니다.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는 법이지요. 하지만 윤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시가 언제입니까? 사흘 후요. 윤 씨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흘. 이생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임금 앞에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지요. 위험천만하고 무모하고 생각할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방법이었지만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궁궐에? 서방님 뒤에서 서방님 목소리로 답할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이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서방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흘 동안 윤 씨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생에게 그동안 자신이 혼자 생각해온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답해야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생은 그것을 받아 적고 외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내이고 배우는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방 안에서만큼은 10년의 질서가 조용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받아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궁궐로 향하는 날 아침, 윤 씨는 이생의 도포 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이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딱 두 글자였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포 깃을 한 번 더 매만졌지요.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그러나 각자의 무게로 땅 위에 놓였습니다.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경복궁 근정전. 그 이름만으로도 숨이 작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돌계단 위에 올라앉은 전각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을 절반쯤 가리는 것 같았지요. 처마 끝에 잡상들이 줄지어 내려다보고 단청에 붉고 푸른 빛이 아침 햇살 아래 눈이 시리도록 빛났습니다. 그 웅장함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작아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었지요. 이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봄 초입의 날씨였는데도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발을 떼기가 두려운 듯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지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윤 씨였습니다. 수행원으로 위장해 이생의 뒤를 따르는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을 깊숙이 가린 채 걸음은 조용하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면 그저 주인을 모시는 하인이었습니다. 이생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금은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상 위에 단정히 앉은 임금의 눈이 들어서는 이생을 조용히 훑었습니다. 이 임금은 조선 중기의 왕 중에서도 총명함으로 이름이 높은 분이었지요. 사람을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장원이 왔느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생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뒤로 윤 씨도 무릎을 꿇었지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고개를 들어라. 이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이생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생의 뒤로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윤 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원의 답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백성의 굶주림을 아는 자만이 나라의 곳간을 열 자격이 있다. 이것은 어디서 온 생각이냐? 이생의 등이 굳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구절은 이생이 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서 온 생각인지 이생은 알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이생의 귀에만 닿을 듯한 목소리로 경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온 것이옵니다. 굶주림은 책 속에 없고 밥상 앞에 있으니 밥상을 살피지 않는 자는 경전을 100번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그 말을 받아 자신의 목소리로 옮겼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고개를 젓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 눈이 다시 이생의 뒤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흉년의 조세를 감하면 나라의 곳간이 비게 된다. 그것을 어찌 메울 것이냐? 이번에도 이생의 입이 열리기 전에 뒤에서 속삭임이 먼저 왔습니다. 곳간은 비어도 백성이 살면 다시 채울 수 있사오나 백성이 죽으면 곳간이 가득해도 나라는 비는 법이옵니다. 빈 곳간은 시간이 채우지만 빈 들판은 원망이 채우는 법이니 조세를 덜어 백성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옵니다. 이생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그 답에 전각 안의 공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 중 몇이 눈을 들었습니다. 서로를 힐끗 바라봤지요. 임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둘이구나.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 뒤에서 윤 씨의 숨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요. 신하들이 일제히 눈을 들어 이생과 그 뒤의 수행원을 바라봤습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원, 내 뒤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스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것을 걷어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전각 안이 술렁였습니다. 신하 하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저것은 여인이옵니까? 또 다른 신하가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썼느냐? 그 답안을.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고 싶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전하. 전가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에는 남녀가 없사오나 법도에는 남녀가 있음을 소첩도 압니다. 소첩이 한 일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임도 압니다. 전하께서 소첩의 목을 치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임금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소첩의 목을 치시기 전에 소첩이 쓴 그 답안이 정녕 나라를 위한 길인지 아닌지 딱 한 번만 더 읽어주소서. 글이 옳다면 쓴 사람이 여자인 것이 흠이 될 수 있사옵니까? 글이 그르다면 그때 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임금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 눈 속에서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이윽고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관이 재빠르게 다가왔지요. 임금이 나지막이 무언가를 말했고 내관이 물러가더니 잠시 후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장원 답안지였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전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생도, 신하들도, 윤 씨도. 임금의 눈이 답안지 위를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중간쯤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읽은 임금이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임금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전각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주가 아깝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그 말은 전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도는 법도다. 과거는 남자의 것이고 이 일을 공식으로 덮을 수는 없다. 신하들 사이에서 안도의 기색이 돌았습니다. 하나. 임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글은 짐이 오래 보아온 답안들 중에 손꼽을 만하다. 백성의 삶을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그 재주를 그냥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해다. 그날 이후로 공식 기록의 장원급제자는 여전히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작은 벼슬이었지만 이름이 방에 붙인 것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따로 내관을 보냈습니다. 윤 씨 앞으로 온 전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라에 묻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짐이 물을 것이다. 답하라. 비공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었지요. 기록에도 남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전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에는 남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결국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이생은 그 후로 달라졌느냐고요? 글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일은 드문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생은 그 후로 윤 씨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느질하며 혼잣말을 하면 이제는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지요. 아는 척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흘려듣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존경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 씨는 여전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찰칵, 찰칵. 가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손이 바느질 바구니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붓을 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밤이 깊으면 이생이 잠든 후 윤 씨는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임금이 물어오는 일들을 생각하며 종이 위에 답을 썼습니다. 이름 없는 글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어디로 가는지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게 아니지요. 바느질 바구니 속에 접어두었던 생각들이 결국 임금의 손에까지 닿았으니까요. 조선시대 그 답답한 문턱을 넘은 이 여인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